여민의 잡지사 7월호 네 번째 페이지. 역병과 잡귀를 물리쳐준다는 장승과 왠지 모르게 닮은 분이죠.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키도 워낙 훤칠하시고 직각 어깨. 그거는 비슷한 것 같네요. 직각은. 직각 어깨. 그리고 이목구비도 이제 장승처럼 좀 뚜렷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자, 오늘은 역사 속 역병과 기근에 대해서 우리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가 뭐 전염병이나 굶주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끔 이제 사극에서 역병이 크게 돌거나 뭐 대기근이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면 진짜 생지옥이 따로 없구나 싶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이 시간 박광일 선생님과 실제 역사 기록을 토대로 관련한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역병 얘기부터 해보면 호환마마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컸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염병, 특히 마마, 천연두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도 익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마마병을 외국에서 알고 있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던 존재가 사실은 병자호란 당시에 청나라 사람들입니다. 조선은 마마가 창궐한 적이 있어서 그렇죠.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전쟁 빨리 끝내지 않으면 네. 우리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염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경험치를 가지고 상식을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계속해서 전염병을 받으면 때에 따라서는 그 부분에 일정한 면역력이 생기는데 네. 외부에서 들어갔을 때는 아예 그게 괴멸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당시에 청태종, 그러니까 홍타이지 같은 경우가 이 전쟁을 빨리 끝내려는, 그러니까 지도부의 의도가 바로 뭐냐면 조선의 그래요. 천연두라고 생각을 하니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호환도 만만치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 호환도 호랑이. 두려워했군요. 그렇죠. 조선의 호환을. 예.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식으로 예전에 호환마마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게 조선시대에는 당면한 위기, 위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마마는 네. 천연두만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그 시절에 있었던 전염병들을 다 가리킨다라고 통칭하는.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다르게 이제 그때는 뭐 병명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욕을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연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티푸스 계열, 장티푸스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거 걸리면 큰일 나는구나. 그렇죠. 예. 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당시에 이제 이 흐르는 보통 역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제 전염되는 병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병. 예. 네. 그래서 뭐 두창, 천연두, 그다음에 이제 학질, 그다음에 홍진, 홍역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천연두 같은 경우는 왕실도 피할 수가 없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던 숙종의 왕후가 여러 있었는데 첫 번째 왕비가 임경왕후인데 네네. 이 임경왕후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게 천연두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 천연두가 있으니까 임경왕후는 경희궁에 머물고 네. 그러니까 경험치로 피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격리시킨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임경왕후는 경희궁에 있고 숙종은 창덕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임종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게 단순한 병이 아니라 천연두였기 때문에. 네. 근데 결국 피해 가다가 나중에 숙종도 천연두를 일생에서 한번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요. 다만 그때는 좀 증상이 가볍게. 약해서 통과가 됐지만 이게 왕실까지 덮칠 정도였다면 그러네. 그 시대의 사람들의 위기감은 어떤 것인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전염병은 혼자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혼자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염병이 생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의 영향이긴 그렇죠. 하지만 예. 결국은 그거를 지켜낼 수 있는 면역력이 떨어졌다라는 거고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그렇죠. 그러면 당시에 왜 이 면역력이 떨어질 정도 건강 상태가 집단적으로 좋지 않았을까? 어떤 영양 상태나 위생 상태일 그렇죠. 텐데. 결국은 그게 결국은 식량의 문제인데 식량. 그 식량 문제를 바로 타격하는 게 이제 기근. 그래서 네. 우리가 기근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네. 아마 조금은 덜 예전까지 다뤘다가 네. 최근에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이 기근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의 어떤 비참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어쨌든 기근이 일어나게 되면은 행정 체계도 약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병을 막기 위해서 마을 단위로 봉쇄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허준 같은 데도 그렇게 봉쇄하더라고요. 네, 예. 허준 같은 데도 그렇고 마을을 태우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는 비슷한 방식으로 역병을 막으려고 했었구나. 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 역병이 때에 따라서는 손도 못 쓸 정도로 굉장히 일상적이었구나를 볼 수 있는 이야기 하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종랑이라고 하는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네. 좀 내용은 길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어떤 무사가 이제 과거를 치르기 위해서 서울로 가는 길에 네. 어느 마을에 이제 밤에 들어갔는데 이보시오 네. 했나 봐요. 예. 그랬더니 어느 여인이 나오더니 예. 문을 열어준 거예요. 예. 그런데 보통의 여인은 이제 내외를 할 텐데 네네네. 굉장히 친근하게 해서 두 분이 하룻밤에 인연을 만들어냈습니다. 일사천리네. 그러니까 이제 이 무사 생각은 뭐예요? 이제 과거 보고 와서 이 여인과 함께 뭐 어떻게 보면 프로포즈 해야겠다. 새롭게 이제 뭐 가정을 꾸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아침에 이제 기분 좋게 옆마을로 가서 이제 물을 얻어 먹으면서 저 옆 동네에 내가 어여쁜 여인을 봤는데 혹시 어떤 분인지 아시오? 그렇게 뭐 탐문을 했나 봐요. 네네네. 그랬는데 그 물을 주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옆 동네 사람들 다 죽었는데. 뭐야? 혹시 전설의 고향이야? 그렇죠. 갑자기 전설의 고향이에요. 진짜 귀신이었던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동네가 동네 전체가 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역병이 돌아서 폐쇄돼 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산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났던 종랑이라는 여인도 죽은 귀신을 만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요. 예.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그 시신을 다른 사람들은 접근하지 않는 거를 내가 그래도 어떻게 하면서 찾아가지고 네. 그거를 고이 잘 이제 장례를 치러줬나 봐요. 예. 그 덕에 이제 과거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만큼 손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역병이 곳곳에서 많은 마을에 타격을 주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마을 사례입니다. 전체가 초토화될 수 있을 정도의 네. 위력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염병이 퍼지려고 하면 역학조사 통해서 원인을 빨리 규명하는 게 당연한 수순인데 조선시대에도 이런 식으로 병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까요? 네, 조사가 이루어졌고 나름의 원인 분석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과학적이지만은 않습니다만은 나름 합리적으로 이해할 방식을 찾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일단 기상이변, 그러니까 날씨가 갑자기 춥거나 덥거나 계절에 어울리지 않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음양의 부조화. 또 음양이 예, 나오고. 음양 이론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요. 네. 세 번째는 놀랍게도 하천이나 하수도의 문제. 이건 정확하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국의 콜레라 얘기할 때 이 그쵸. 하수도 문제로서 인식을 하고 네. 처음으로 세균이라는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했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네 번째 억울하게 죽은 원기 잡귀의 문제. 과학적으로 잘 나가다가 또 이런 게 하나 들어가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네. 많이 모이면 역병이 돈다. 그러니까 이런 한 6가지 정도로 분석을 했는데 네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뭐 제 기준으로 본다면 음양, 그다음에 원기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일정하게 지금도 통하는 그렇죠. 예, 역병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역병에 대해서 조선은 국가 차원으로 이제 그걸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려 이전에는 전염병이 돌았다는 기록이 많지 않아요. 그 얘기는 전염병이 없었던 게 아니라 국가 차원으로 관리할 정도의 행정 체계를 갖고 있지 못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조선은 이와 다르게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지방관이 먼저 지역에 있는 장관, 관찰사한테 보고를 하면 관찰사는 다시 그거를 중앙 정부에 보고를 하는 체계를 갖고요. 네. 그럼 거기에 따라 조처라든지 후속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내용들이 아주 좀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염병이 한 번 생겼을 때 하는 사이에 퍼져버리면 예. 한 동네에서 막을 수 있는 거를 한 지역으로 확장이 그렇죠. 되고 전국적으로 확장이 되니까 그렇죠. 이거를 지속적으로 파악을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세종 때 이 전염병 환자 보고 체계를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서활인원 또 서활인서라고 하는 이제 빈민을 구제하는 병원인데 여기서 5일에 한 번 정도 사원부에 보고를 하는데 전염병 환자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5일마다 한 번씩 그 중앙 정부에 보고를 하는 거고요. 네. 지방에서도 10일, 그다음에 한 달, 그다음에 분기별로 모아서 그러니까 보관을 상시 보고 체계네. 상시 보고 체계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전염병이 돌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다음부터 뭐 마을을 폐쇄를 하든지 의원을 파견하든지 하는 후속 조처를 취하기 때문에 네. 이런 체계가 갖췄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에는 역병이 굉장히 많이 돌았구나라는 걸 왜 이렇게 역병이 많지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보고 체계가 잡히니까. 그러니까 그 기록에 많이 남았다는 건 그만큼 조사를 많이 하고 관리를 잘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조선이 역병이 많았던 게 아니라 이제 이 시대에 이런 관리 체계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록에 남을 정도로 좀 영향력이 있었던 역병은 조선시대에 얼마나 빈번하게 돌았을까요? 네, 그래서 그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 큰 규모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던 그 병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계속 기록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실록하고 승정원 일기를 통해서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네. 그 연구를 보니까 조선시대 전체를 볼 때 역병이 발생한 해가 32%, 그러니까 100년 중에 32년은 전염병이 돌았고요. 역병이 돌았다. 그렇지 예. 않은 해가 이제 68%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준을 보면은 3년에 한 번 정도는 어디선가 전염병이 돌고 있었던 거예요. 제법 큰 역병이. 그렇죠. 근데 요게 조금 더 흥미로운 게 연대별로 세기로 나눠서 보니까 15세기는 한 22%, 16세기는 32%밖에 안 되는데 네네. 그런데 17세기에는 무려 50%, 그다음에 18세기에는 41%로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1600, 1700년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1600, 1700년대 그리고 기록이 좀 미진하긴 하지만 1800년 초에 예. 굉장히 많은 전염병과 관련된 보고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 수치를 다른 연구자들이 이제 중국하고 일본에서 그 연구한 거를 비교해 보니까 네. 중국보다는 약간 적은 사례. 아, 그래요? 네, 그렇지만 일본보다는 또 약간 많은 사례였으니까 한반도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면들하고 연결해 보면 중국은 안에서 계속 전염병이 있었지만 그 빈도가 좀 많고 네. 한국은 딱 일본보다는 적은 중간 정도 형태였구나. 아, 예, 예, 예.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대체로 전염병이 일어나는 원인들은 인구 유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있던 병이 아니라 새로운 병을 그 사람이 앓고 있진 않지만 세균인 채로 바이러스인 채로 가져오는 경우가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이에요. 아, 전쟁 때. 네. 그러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일본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명나라에서 원군이 오잖아요. 아, 예. 근데 원군에 수십 개에 해당하는 여러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네. 아프리카 사람들도 오니까. 그치. 그러니까, 맞아, 맞아.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마카오를 통해서 이제 들어왔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앓고 있지 않지만 또 중국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알았지만 이제 조선 사람들로 보면 처음 만나는 질병이 그렇죠. 되는 예.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홍타이지가 무서워했던 것과는 별개로 또 여진인들이 생활하던 것과 우리가 생활하는 게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온 질병도 우리도 무서워. 그렇죠. 예, 예, 예. 있을 거다. 예. 이런 면에서 볼 때 인구 이동이 중요한 요소여서 실제로 지금으로 치면은 한반도 북부 지역, 평안도, 함경도, 그다음에 그 경기도 일대의 역병의 발생 비율이 높았던 것들은 이런 인구 이동하고 접경 관련이 지역. 있지 않을까 예. 이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외부와의 접촉이 많을수록 전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커지니까요. 근데 이거 말고도 조선사 최악의 역병, 더 나아가 최악의 대기근을 가져온 주요 요인이 있었다던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병도 결국은 기근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하나의 결과일 수 있지만 이 정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역병하면 이거를 병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못 먹어서 그런 상황이 나타난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면역이 떨어지고. 그게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대기근과 연결된 기후의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후 요인이 그렇죠. 있군요. 예, 예. 바로 이제 소빙기 또는 소빙하기라고 하는 것들이 네. 12세기부터 한 18세기까지 치는데 특히 17, 18세기에 강력하게 들어오잖아요. 아, 그 여름이 없는 해 맞습니다. 지구에 너무 추워가지고 6월, 7월에 눈이 온다거나 네. 그다음에 서리가 내리거나 이런 사례가 실록 속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면은 그게 가능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여러 자료를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유럽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그렇죠. 벌어졌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통계에서 16, 17세기랑 일치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역병이 퍼져나갔던 것들의 결정적인 영향은 이제 처음에는 병자호란, 임진왜란 같은 어떤 외부의 인원이었었지만 네. 결국은 이 소빙기라고 하는 기후가 농사에 타격을 주니까 예. 결국은 먹고 살 게 없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초건 목표로 연명을 하지만 네. 그거 갖고는 제대로 된 영양 상태가 안 되니까 아주 약간이라도 바이러스 또는 세균에 노출이 되면은 네. 바로 이게 전염병으로 드러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1600년에서 1800년 사이 지구 평균 기온이 평균 1도 정도 떨어졌는데 뭐 1도 그게 뭐 대단한가 싶을 수도 있지만 연평균 기온이 2, 3도 떨어지면 빙하기로 분류할 정도라고 하니까 1도 떨어진 것도 굉장한 거라고 합니다. 예,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거를 이제 지금 많이 알고 계시죠. 경신대기근. 그러니까 경신대기근이 이때인 거죠. 그렇습니다. 현종 때. 예. 그러니까 이 경신대기근이 바로 이때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종이 굉장히
현명한 임금으로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그 시대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속 논쟁. 그렇지만 예속 논쟁은 위에서 벌어지는 논쟁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시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한국 역사를 뒤바꿀 정도의 중요한 인명의 피해가 입었다고 평가하는 게 임진왜란이거든요. 네. 7년 전쟁. 네. 그게 보통 한 100만 명 정도가 희생됐을 거다. 사망자가. 그래서 예. 500만에서 700만 정도의 조선 인구 중에서 한 100만 명 정도가 죽었을 거다. 네. 그로 인해서 조선의 농경지부가 황폐화되고 모든 시스템이 무너졌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네. 이 경신대기근은 딱 2년 만에 한 140만 명 정도가 죽었을 거다라고 보면 7년에 100만 명, 그것도 막 전쟁이라는 참혹함 속에서 그렇죠. 납득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거는 2년 만에 2년 만에 140만.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수치가 늘어요. 처음에는 한 60만, 80만, 80만, 100만 예. 하다가 대체로 100만이 좀 가다가 최근 연구 성과에서는 한 140만 정도는 희생당한 것 야. 같아, 죽은 것 같아 엄청난 라고 사건이네. 얘기를 하니까 전체 인구의 뭐 한 11%에서 20%그 네. 사이, 그러니까 전체 인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이제 이런 정도로 나타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 역병이 크게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후 변화가 요인이다 보니까 이때 뭐 홍수, 서리, 우박, 가뭄 이런 게 다 연이어서 왔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역병의 상황도 이전하고 다른 게 이전에는 어떤 한 지역에서 뭐 전라도면 전라도, 평안도면 평안도 네. 이렇게 나타났었거든요. 네. 근데 이 시대의 역병은 뭐냐면 팔도 전체, 전라도, 경상도 가릴 것 없이 네. 전국으로 쫙 다 퍼져나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리고 그 전염병의 치사율이 예를 들어 현종, 숙종, 영조 때는 한 45% 병에 걸렸다라고 치사율이? 보고된 사람, 이 마을 와. 사람들이 병에 걸렸습니다라고 하고 나중에 조사해 보면은 네. 한 절반 정도가 죽어 있는. 우리 진짜 팬데믹 때도 너무 그게 체감이 많이 됐었는데 그렇죠. 훨씬 더 끔찍한 상황입니다. 훨씬 더 끔찍한 예. 상황이고 예. 결국은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농사를 또 못 짓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다라고 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심지어 그때는 자연재해에다가 사람 전염병뿐만 아니라 구제역까지 창궐 하면서 그 귀한 소들을 집단 피해사시키는 정말 재앙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실록 등의 기록에 의하면 이제 굶주림에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구제역으로 피해사한 소를 땅에 묻어놓은 거를 다시 판에서 잡아 먹었다가 이제 당연히 탈이 났겠죠.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그 참혹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심각한 역병과 대기근이 닥쳤을 때 나라에서 손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왕이 이제 그 본인의 행동을 삼가고 먹는 것들을 줄이고 때에 따라서는 제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전염병에 걸리면 나라에서 뭘 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이러스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세균은 뭐 어떻게라도 항생제라도 쓰면 되지만 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답답함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도 구술해보건 뭘 해보건 하늘에 재를 올리건 해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인 고민을 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경신대기근에 비해서 덜 알려져 있지만 숙종 때도 그에 버금가는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단 연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경신대기근은 이제 경신이라는 게 경술년 신해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670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말씀하시는 거는 예. 을병대기근 같은 경우는 네. 1695년 을해년, 그 다음에 1696년 병자년을 그래서 가리킵니다. 을병. 예. 그렇게 해서 이 두 해 동안 일어난 건데 실제로는 한 3, 4년 더 진행이 돼서 네. 한 1695년부터 한 99년 정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 5년간. 경신대기근 끝나고 한 2, 30년 만에 그렇죠. 또 와. 근데 이 시기도 한 5년 동안 100만 명에서 140만 명 정도가 희생당했다고 하면은 그 시기에 민심이 그리고 그 사람들의 보통의 삶이 어땠을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조선 인구의 한 4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가 죽었다. 그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전염병이에요. 네. 그렇지만 사실은 굶어 죽은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제 심각한 것들을 느끼게 되고요. 그렇다면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네. 농사를 어떻게든지 다시 지어보자 그렇죠. 라고 했는데 네. 5월 6월 달에 가뭄 그다음에 서리가 내립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심어 놓은 것들이 그냥 얼어 죽어 버려요. 진짜 5, 6월에 서리가 내리는 5, 6월에 서리가 내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5, 6월에 서리가 내리면 농사는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네. 지금처럼 뭔가 다른 방식 뭐 비닐하우스를 만들다 이런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결국 숙종이 이제 3번에 걸쳐서 뭐 기우제, 그러니까 사실은 기우제지만 기상이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제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7월달에 평안도 황해도에서 메뚜기 떼가 황제가, 메뚜기 때까지. 그러니까 아마 그게 아마 어떻게 그 요동 지역을 넘어서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진주에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7월달에. 7월에 눈이 내릴 정도니까 소빙기는 정말 차원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기상 이변하고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상 이변은 우리가 이제 손댈 수 없는 영역.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은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구제할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각 관청에 있는 창고 다 열어라. 곳간을 탈탈 털어야 되는데 그렇죠. 남은 게 있으려나. 그러니까 예. 탈탈 털어야 되는데 이게 네. 한 해면은 괜찮은데 예. 4년 5년 반복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미 첫 해 둘째 해에 더 이상 털 곳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97년에 경기도 광주 백성 사람들 수백 명이 궁궐에 와서 울부짖기도 하고요. 와. 이때 한양 일대에 들어왔던 난민의 수가 기록에 따라서는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난민이요.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어떠냐면 흥인지문하고 네. 그다음에 문을 사람들이 두드리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충청도 경기도에서 올라온 사람들, 황해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은 먹고 살지 않느냐. 자비교환이네. 네, 우리는 못 먹는다. 네. 그럼 군인들이 밀어내기는 하지만 네. 이제 그 밀어내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서울 사람들도 참 잘 못 먹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티브가 돼서 만든 영화가 좀비가 등장하는 킹덤이라고 하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전쟁을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봤는데 시선이 조금 더 확장되면서 이제 기후 이변과 네. 그에 따른 기근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다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거 백성들이 민심이 흉흉하고 네. 그다음에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아까 그런 기록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묻은 소를 잡아먹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해요, 진짜? 이제 책임 있는 관리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때 이제 몇몇 사람들이 그럼 쌀을 수입해서라도 아, 쌀을 수입하자. 먹여야죠.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라고 얘기를 네. 하는 거죠. 어디서 수입하나요?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늘 쌀이 부족한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곳간이 큰 나라한테 빌려보자. 그럼 저기 오나 당시면은 청인가요? 청나라죠. 예. 그래서 청나라의 곡식을 빌려보자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숙종 때잖아요. 근데 숙종 시기에서 얼마 전인 효종 때 북벌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청에 대해서. 아직도 북벌론 있을 때예요. 근데 곡식을 요청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리고 예. 타이밍도 안 좋았어요. 네. 이게 1696년에서 1697년이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병자호란이 일어난 게 1636년부터 1637년, 딱 60년. 아,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60년을 기준으로 뭔가 그 상황들을 환갑.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러는데 60주년이다. 올해가 자 우리 지금 불구대천의 원수 여진족 청나라한테 아. 우리 인조임금께서 삼전도에서 머리를 꿇은 지 몇 년? 60년. 아, 그거 의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상황이 보통 때라도 힘들 텐데 네. 굳이 병자호란 60주년 때 60주기라고 해야 되나? 60주기 때 예. 이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건 눈앞에서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것도 내 나라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으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그럼 가자. 곡식 보내자. 얻으러. 그래서 그걸 주장을 했던 인물이 이제 최석정이라는 인물이니까 아, 최석정 명재상이죠. 네, 그래서 예. 조선 우의정 최석정을 수학천재. 수학천재를 수학천재. 보내기로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석정이 네. 이제 그 사신으로 청나라에 가서 이제 황제를 만나고 이런 상황들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조선에서 쌀을 좀 저희가 구매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네.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에 강희제가 네. 흔쾌히 아, 그래요? 조선에서 네. 사신이 왔다고? 아, 오히려 반기나요? 에이. 그러니까 뭔가 뿌듯한 거죠, 자기가. 뭐 높아진 느낌이고. 그러니까 병자호란 네. 이후에 사실은 청은 계속해서 조선에 대해서 그 간첩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조선의 상황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병자호란을 일으켰던 이유도 1644년 7년 뒤 또는 8년 뒤에 이제 명나라가 멸망하는 것들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 적은 명나라고 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일단 50년, 60년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나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네.
청나라 황제가 한번 딱 얘기를 하면 고개를 딱 숙여요. 네. 근데 조선은 와서 사실은 고개를 숙여요. 네. 근데 조선에서 들려오는 정보에 따르면 네. 북벌이라며. 그러니까 어. 앞거디가 달라. 그리고 중간에 그 민간에서 연호를 쓰는 거 보면은 그 명나라 마지막 황제가 숭정이라는 연호를 썼는데 예, 예. 숭정 100몇 년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그러니까 예. 여기는 아직도 반청의 기운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탐탁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제 강희제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굉장히 이제 청나라가 좀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였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황제의 어떤 명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백성이 살 방도가 없고 측은하고 그 나라 왕이 청하는 바에 따라 무역을 허락한다라고 해서 네. 아주 공식적으로 그 백성은 살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왕이 직접 청을 했으니 나는 그럼 허락하는 게 도리다. 그러니까 무상 지원은 아니고 수출하겠다는 거죠. 그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 4만 석은 유상. 그러니까 니네들이 값을 치르고 예. 가져가고 예. 1만 석은 내가 서비스로. 선물한다. 1만석은 무상으로. 하사한다. 많이 좋네 그래도. 황제의 어떤 위엄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네. 이른바 유무상 5만 석의 쌀을 가져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네.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의 발전에 대한 자신감. 그러니까 어떨 때는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할 때 자신의 모습이 정체성이 이제 좀 올라가는 좀 위상이 느낌을 올라간다. 갔잖아요. 네. 그래서 왜 주변에 돕고 싶어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나타나서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도로 하는 분도 계시죠. 예.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예. 결국은 그거는 굉장히 선한 일이니까. 도움이 되긴 됐겠죠. 그렇죠. 조선에.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청나라에서는 이부시랑 도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110척의 배에다가 실어서 이제 이 쌀을 보내게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5만 석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이제 백성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네. 심지어는 이제 양반도 이 쌀을 받고 노비도 쌀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서 일단 급한 불은 한시름 났다. 끄게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도 뭐 당장 급한 문제를 실리적으로 잘 해결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의외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다던데요. 그렇죠.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청나라가 조선에서는 원수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창덕궁 뒤에 대보단이라 그래서 명나라 황제를 제사 지내는 단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5만석 받았잖아. 네. 예, 5만석 받았는데. 더더군다나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구지병자호란이 일어난 해에 60년. 예, 네. 이게 이제 기근이 때를 가려서 오는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곡식을 받아오고 난 것이 이게 나라의 치욕이 아니냐. 최석정은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강희제한테 가서 고개를 숙이느냐. 최석정을 비판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쌀을 사는데 은을 써서 나라의 재물이 손실을 입었다거나 그다음에 춘추 대의에 어긋나거나 하는 것들 그리고 청나라가 보낸 게 썩은 쌀이더라. 그건 사실입니까? 사실에 가깝지 않죠. 이건- 오다 보면 썩은 게 있겠죠. 이러면 안 되지. 네. 예, 지금 백성들 먹고 사는 게 진짜 우선순위여야죠. 그래서 이제 몇몇 양반들은 예. 기계를 강조합니다. 예. 나는 호미, 오랑캐 쌀, 호자가 오랑캐 호자. 호떡처럼 예. 호미. 호미는 난 먹지 않는다. 난 먹지 않고 차라리 뭐 풀뿌리를 캐 먹었다. 풀뿌리 안 먹었어요. 제가 볼 때 그 사람들 그냥 조선 쌀 먹었어요. 얼마 안 남은 거. 예. 그런데 결국은 사대부들의 여론, 그러니까 백성들의 여론은 달랐겠지만 예. 사대부의 여론은 결국은 이제 나 진짜 최석정을 이럴 때 탄핵하는 진짜 쪽으로 너무 가게 돼서 실망스럽다, 진짜. 예. 이제 우의정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최석정 파직. 네, 파직됩니다. 그러니까 파직되지만 이제 다시 복귀는 금방 시키게 되지만 예. 잘 알려진 것처럼 이제 최석정은 그 병자호란 당시 화친을 주장한 인물 최명길의 손자입니다. 그래요? 네, 네.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명길의 손자. 그러니까 최명길은 그때 나라 살리려고 그 인조 설득해갖고 여기서 고개 숙여라. 고개 숙이는 게 나라 살리는 거다. 그럼 사대부들은 그런 프레임도 또 씌웠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명길의 손자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명길 집안은 성리학보다는 양명학이라고 하는 조금 다른 학문을 어떻게 보면 가업으로 이어왔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평가를 했지만 최석정은 개인적으로는 감수했을 거예요. 이 양반이 영의정만 8번 했던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일에서는 내 명예를 버리고 때에 따라서 내가 잠시 관직에 물러나더라도 백성을 살리는 게 먼저였고 숙종 역시 그걸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그 어떤 필요성을 인식했다. 그럼요. 이제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단종 복위에도 그 사람 복위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 최석정입니다.
단종 복위도 그러니까 최석정이 1698년에 있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네. 단종 보기도 최석정이 했으니까 이제 최석정이라는 인물도 이제 깨어 있는 분이었는데 이 기근 속에서 그러니까 계속 어둠 속에 있지만 이제 몇 가지 긍정적인 빛을 찾아내게 되는데 그 빛 가운데 하나가 최석정이 최석정.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당시의 사대부들에게 명분을 잃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지만 네. 역설적으로 가장 나라가 위기일 때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위하는 것을 찾아냈는지 그리고 지금 바라볼 때는 그들의 여론을 지금 비판하신 것처럼 우리는 비판하잖아요. 우리는 최석정이 어떤 우리는 행동을 최석정 했는지 알고 편이잖아요. 있죠. 예,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네. 그 시대에도 괜찮은 인물들이 꽤 많았었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네. 결국 그 역사를 바라볼 때 너무 정치사를 중심으로 바라보면은 안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695년 그다음에 1670년대 보면은 정치를 중심으로 보면은 예속 논쟁이 예, 그렇죠. 보이고요. 네. 숙종의 황국 정치가 보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네. 예속 논쟁 뒤에 뭐가 있었냐면은 경신대기근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숙종의 황국 정치 뒤에 보면 을병대기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시대 조선을 이해할 때는 이 기근 속에서 고통을 겪었던 일반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역사를 볼 때 조금 더 어떻게 그렇죠. 보면 필요한 예. 부분이라고. 숙종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그렇죠. 예. 그런데 또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거기에 대처를 했느냐가 이 예속 논쟁과는 별개로 그 정치적인 또는 황국과는 별개로 소론, 노론, 그러니까 최석정 소론 출신인데 노론이 소론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소론이 노론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위기를 풀어나가려고 했는지를 재평가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고 네. 그렇게 정치의 어떤 권력 다툼을 넘어서는 정치인들을 찾아내는 작업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좀 다각도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치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의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뭐 동서고금 막론하고 두말할 필요가 없을 텐데 최석정의 사례를 보면 당시 조정의 역할에 좀 의구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불과 30년 사이에 경신대기근, 을병대기근 두 차례 재앙을 맞이한 조선이잖아요. 그 이후에 조선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할 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을까요? 영향을 끼쳤는데 일단 세제가 그 전까지 복잡하게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었고 세금, 세제. 그렇죠. 세금 예, 제도가 예. 복잡하게 뭐 특산물도 받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쌀로 통일하는 대동법이 급속하게 확산이 됩니다. 아. 왜냐하면 식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네. 이제 쌀을 확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너나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전에는 쌀을 일단 정부에서 갖고 있어야 되고 네. 재정 편성에 있어서도 3년에 한 번 정도는 여유분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축. 구항을 하는 비축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이런 방식으로 변하게 되면서 요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이어지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동법이 정치인의 의지라든지 세제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위기가 이거를 끌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육이라는 분이 처음에 이제 경기도 일대에만 그걸 확장하는 것도 굉장히 또 네. 호남 일대까지 충청도까지 확장하는 것이 어려웠었지만 네, 네.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장하게 되는 계기는 또 이런 위기 속에서 나타났다라고 본다면 역사에서 비극적인 사건들이 결국 그 비극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극복할 또 하나의 방안을 남겨놓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점을 네.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네. 자, 오늘은 조선시대 역병의 사례와 최악의 재난으로 꼽히는 경신, 을병, 대기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